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자리가 남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 착석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실 때 가져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본행사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즐길 준비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자, 제가 아닌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인기가 많으시고 자, 너무나도 잘생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활동 자, 개그맨 자,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학도 하면 누구죠? 바로 그렇죠. 우리 김학도 개그맨을 지금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박수와 함성이 너무 작으면 안 나오십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보현 씨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울산 시민에서 만나뵙게 된 개그맨 김학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좀 작은 것 같아. 다시 들어가야 되나? 박수가 커질 듯 하면 나오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장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울산에 오니까 또 울산의 어떤 느낌 이게 어제 대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경상도지만 어제 대구에서 끝나고 서울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내려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학도학도 청년학도 여러분들의 울산학도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부 사회를 봐준 우리 김수로 닮은 손성호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어요. 예. 저보다 잘생겼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 예전에 그 태화강 축제할 때 한번 제가 와서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울산에 오니까는 느낌 좋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요 뭐 구리타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그런 지루함 없습니다. 절에서 뭐 이렇게 스님의 불경 드리는 고요함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비보이 우리 청년 응원단들의 비보이 공연도 보셨다시피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 자리입니다.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굉장히 막 여러 명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 가운데 가장 최종에 박명수, 지상렬, 김학도 이렇게 3명이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박명수는 좀 말이 좀 거칠잖아. 지상렬은 좀 비호감이야. 그래도 김학도가 제일 낫겠군 해서 저한테 도장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62%의 득표율을 보여서 당선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된 연유는 2011년도 홍준표 대표께서 채널 A의 코미디 프로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그 코너에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앙드레김 분장을 하고 대사 별로 없이 앉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김학도 왜 자네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 자네는 좀 더 큰 물로 가서 놀아야지. 많이 힘들지. 딱 그러신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먹었던 생각,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힘이 됐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후로 코미디 프로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교양 프로나 이런 것들을 제 색깔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홍 대표님께 보여드리고자 감사의 말씀에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사회를 또 자청을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니까 일단 콘서트잖아요. 콘서트면 콘서트 분위기가 나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랫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개그맨 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모창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제가 모창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좋아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나훈아. 와, 나훈아가 바로 나오네. 뭐 다른 데 가니까 조용필, 뭐 김건모, 김종서, 막 이렇게 이광조 막 이렇게 나오다가 나훈아 나오는데 나훈아가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경상도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홍 대표님 모시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이 화합의 의미에서 나훈아 씨를 이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나왔다 생각하고 박수 한 손 크게 치면서 하나가 되면서 우리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 씨가 나훈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울산은 즐거워.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나훈아 씨의 무대, 나훈아의 고향역 박수 부탁해요. 뮤직 큐! 안녕하십니까. 나훈아입니다. 니 아직도 노래 잘하고 살아있구나 생각되시는 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이소. 코스모스 피어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꽃분이 모두 너와 반겨주겠지. 아줌매들 같이 하이소.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말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울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나훈아 오랜만에 보지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면서 2절 같이 합시다. 코스모스 반겨주 정든 고향 다정히 손잡고 고개 마루 넘어서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훈아 씨의 특별 오프닝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다시 경제 속으로. 이 타이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타이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또 우리 울산의 모든 경제와 울산의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계시는 김기현 울산시장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울산시장님 나와주세요. 울산시장님, 김기현 울산시장님 같이 나오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드준표!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야, 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손잡고 계셨습니다. 저 뒤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깊게 오랫동안 나누고 계시는지. 사회자가 네. 너무 잔소리가 길어가지고 시작부터 그래서 혼나네. 내가 빨리 나와서 들을 말 듣고 네. 지금 오늘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아, 오늘 가셔야 돼요? 몇 시 비행기입니까? 그렇게 사회자가 지금 20분을 잡아먹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 시작합시다. 시작을. 자, 그럼 오늘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뵀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지 일단 인사 말씀을 물 한 모금 들이키시고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저 울산 시민들의 한 13% 정도가 토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 정도가 그분들의 자제입니다. 한 18%가 울산시의 토박이고 82%가 제2의 고향입니다. 저도 74년 6월 30일에 울산시 복산동으로 저희 전 가족이 이사를 와서 저희 가족들은 지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82%의 제2의 고향을 울산으로 가진 그런 울산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저한테는 마지막 고향입니다. 처음에 창녕남지에서 태어나서 대구 신천동을 갔다가 신암동을 갔다가 창녕읍으로 갔다가 합천으로 갔다가 74년 6월 30일 날 복산동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복산동은 산비탈에 있는 아주 그 말하자면 달동네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은 복산동이 아마 발전을 해서 재개발이 다 됐죠. 그렇죠. 그렇군요.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울산이라는 네. 그 동네는 저희 가족한테는 꿈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기차 간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울산은 정말 내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감명 깊은 그리고 가장 잊지 못할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 시장님이신 우리 김기현 시장님 아니 그 네. 다발하고 악몽 같은 도시죠. 악몽 같은 도시인가요? 그렇죠. 그때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예. 복산동 골짜기에 단칸 새방에 들어가 가지고 겨울이 되면 연탄을 못 떼요. 방구들이 꺼져 가지고 연탄가스가 올라오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감명 깊은 도시도 아니고 악몽 같은 도시. 그래도 제일 생각나잖아요. 성공을 하셨으니까. 아니 성공은 그건 자체하고 제일 힘들게 살던 제일 시절이 힘들게 났어요. 울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중에 제 가족도 지금 아직 울산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을 좀 더 남다르게 또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바라보고 고향이죠. 그렇죠. 예. 마지막 고향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실 때도 몸은 울산에 남고 싶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김기현 우리 시장님 일단 인사 말씀이 없으셨어요. 인사 말씀 한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 울산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대구 첫 시작해서 오늘 울산에 오셨는데 보통 이 울산에서 우리 행사한다 그러면 불경 합쳐서 한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다 오래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울산 별도로 또 이렇게 오신 것은 그만큼 울산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이다. 두 분은 굉장히 관계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리 독특한 그런 이력이 있으셔요.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 좀 밝혀주시죠. 대표 지금 사실 두 번째 하시는데요. 네. 첫 대표 하실 때 제가 당 대변인을 해서 형님이 그때 죄송합니다. 형님이구나. 예. 그래서 야, 니 대변인 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아주 정말 예. 참 괜찮은 아주 좀 좋아요. 그러면 멋쟁이다 그러세요. 손중표 대표를 5글자로 요약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가 해볼까요? 제가 그 한 모시면서 느꼈던 게 화끈한 남자다. 화끈한 남자. 보통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되는 거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솔직하게 정치인으로서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솔직함의 아이콘. 예, 그게 아마 화끈한 남자. 그러면서 뭐 밀 때는 화끈하게 밀어버리니까 역시 야당 지도자는 이런 화끈한 맛이 좀 있어요. 그 화끈함은 어디서 온 거죠, 대표님? 그 화끈함, 대표님의 화끈함. 제가 보더라도 좀 화끈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근데요, 화끈한 게 솔직하시고, 아니고 지 성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자기 성질을 참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김기현 시장님하고는 좀 달리 김기현 시장님은 참을 줄도 알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표님은 참 잘 못 참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 성질대로 살다 보니까 참 그 설화가 많습니다. 설화도 많고, 그렇죠.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럼요. 네, 경상도 속담에 욕이 배 따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제는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경제 속으로 울산에서는 좀 바뀌었네요. 경제를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그런 그래 하겠습니다. 연유에서. 예. 최근에 갖고 계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 참 고민되는 문제인데 가장 옹 대표님께서 생각하기에 근심거리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이 해외 탈출을 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11,953개입니다.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일자리가 338만 개입니다. 금년부터 해외 탈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방직업계에서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경방이 해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대한민국의 거래 심각한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왜 해외로 나가냐? 첫째,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전부 기업인들을 범죄시했습니다. 도둑놈 취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하는 기업 조건이 외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 문제가 있고 또 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미국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수백만 평을 1달러에 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와서 기업에서 취직 많이 시키고 우리 미국인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라. 기아자동차의 조지아 공장에 가보면 그 시장이 카슨 씨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시장이 망해버린 카슨 씨를 살린 게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한국인들은 묘한 습관이 있다. 퇴근 후에 음주 문화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음주 단속을 하지 마라. 시장이 경찰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들은 자치체 경찰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거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가면 그 엄한 음주 단속이 유명한 미국에서 집에까지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한국인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거의 90도 절을 합니다. 자기 시를 살려줬다. 기업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총 생산량의 70%를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국내에는 30%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7대3 거꾸로 국내 생산이 많은데 지금 국내는 생산을 정산을 하지 않아요. 해외만 생산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은 하등의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국내 청년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그게 금년부터 또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기업들이 해외 탈출을 시작하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 손해가 없어요. 노동 생산성을 보면 미국이 1위라면 대한민국에서 노동 생산성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더 높습니다. 미국이 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미국으로 동남아로 다 빠져나와요. 삼성전자가 구미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4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 4만 명의 일자리가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1차 밴드, 2차 밴드가 따라갑니다. 20만 개의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겼어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5%를 삼성전자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그 혜택을 못 누리죠. 그래서 이런 기업 탈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 나라 산업은 공동화될 수가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청년 일자리인데 청년 일자리를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공무원들이야. 근데 공무원 늘리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나눠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 부담만 늘어가요. 내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정 운영을 해서 내가 1조 4천억에 이르던 거 그거 3년 6개월 만에 빛을 다 갚았습니다. 땅 한 평 안 팔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 늘리면요 이거 정말로 나라 망하는 게 그리스가 그래요. 그리스가 공무원이 워낙 노조들이 세니까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어요. 국내 제조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관광, 해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일자리 4개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4사람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재직 중의 월급의 95%를 줍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리스에는 100세 이상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죽어도 신고를 안 해요. 연금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그리스가 아마 원래대로 복귀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에 저희 당이나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 탈출 문제, 공무원 정원 문제를 정말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되면 어떤 그 대책 방안으로 어떤 직종을 좀 늘려야 할까요? 저는 공무원 직종을 늘리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내가 실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공무원을 절반씩 파견을 합니다. 예. 실사를 해봤는데 현재 있는 공무원의 3분의 1만 하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부산시에 통보하고 우리는 3분의 2를 줄인다. 그 줄였어요. 실제로. 줄이고 나니까 그래도 일이 돌아가요. 그만큼이나 저는 경험상 공무원 늘릴 필요는 없다.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되고 남는 돈은 서민 복지에 줘라.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서민들 도와주는 게 그게 맞지. 공무원끼리 서로 일자리 나눠먹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국어공무원 하려고 시험 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요즘 언론에서 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와서라도 네. 여러분들한테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거에 이렇게 언론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안 나와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야기해도요. 네. 인터넷판에 단신 기사로 나옵니다. 단신 지금 이 기사. 세상이 그래요. 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직접 만나서 몇 분한테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싶어가지고 전국 돌면서 세상이 이래 변했다. 세상이 이렇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울산에 있어서의 청년 실업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실감을 하실 텐데요. 청년 실업 문제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주력 산업이 많이 침체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건 정말 넌센스고요.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면서 또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이게 생산적인 것이지 공무원 일이라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비적인 성향입니다. 관리해주는 것이지 새로운 걸 창출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우파 정권 시절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 그러면 지방에서 늘리려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 승인 요청을 하면 10명 신청하면 3명, 4명 이렇게밖에 승낙을 안 해줍니다. 왜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 그러냐.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랐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공무원 일자리 80몇 건가 늘린다고 하면서 그 수요 파악을 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숫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꼴찌로 올렸습니다. 제일 적게 필요하다고 올렸더니 거꾸로 다시 더 필요하라고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다 근데 더 필요하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 참
더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또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할 일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뽑아야지 왜 억지로 더 뽑아야 되느냐. 이게 또 결국 다 후세들한테 정년 다 보장해 드려야 되죠. 연금 다 드려야 되죠 하는데 저야 시장 임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임기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민간이 투자하게 그러니까 법인세 자꾸 올린다 그러지 말고 법인세 좀 낮춰주고 땅값도 좀 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 외국 투자 제가 시장하면서 10조 원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민간 기업 투자를 찾아가고 투자 유치를 해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살릴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 있는 기업을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세를 높여버리면 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2%인가 23%인가 그런데요. 해외에 나가면 저기 더 싸단 말이죠.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우리보다 더 싸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지 왜 우리한테 오겠냐는 거죠. 예. 이거 정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원전 문제를 보면 원전을 중단하면 100% 전기세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 발표 보면 5년 동안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5년 임기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배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용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소재는 산업용 전기세입니다. 산업용 전기세가 우리나라가 싸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산업용 전기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투자할 외국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제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요. 전력 수요라는 게 10년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근데 그 원전 중단한다는 그 계획서를 보면 지금 대만이 하고 있는 계획서에 흡사유사합니다. 그 대만이 차이밍 원인가 그분이 여성 총통이 됐는데 원전 중단을 했는데 어젠가 대만 전 가구의 3분의 2가 정전이 돼버렸어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블랙아웃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원전 중단을 하고 98% 있던 우리나라는 고리 오류고기가 지금 20-30% 돼 있는데 98% 완공을 앞두고 있던 원전을 갖다가 중단 결정을 해보니까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게 73억 달러가 그렇더라고. 그럼 그걸 누구로 하느냐? 대만에서는 전기세 올려서 손해배상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베껴와서 준비 없이 그래 해버린. 그러니까 요즘은 좀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현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답답한 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제 답답한 거로만 이제 지켜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때인데 우리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런 걸 좀 타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새롭게 도전한 일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 우리 사회자께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 김기현 시장님은 정부하고 대립각을 이루면 그렇구나. 울산시에 손해도 가고 그 다음에 잘하시네. 본인이 좀 곤란하니까 네. 요즘 하고 울산시에 필요한 것만 말씀하게 하고 예. 그러면 나는 아무리 떠들어도 나하고 뭐 나한테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우리 대표님에게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이나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사회자분이 네. 김기현 시장님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네. 울산 시민들이 예산 못 따오면 손해가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야 정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날 어쩌겠어 주호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자 그 예. 사회할 때 그거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이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 과거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데 보수층 분열과 당 지지율 하락, 정권 재창출 실패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민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이 완료될 시점에 반성을 그때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혁신이 완료됐을 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국민 반성을 그때 화목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본들 찔끔찔끔 해야 되니까. 정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아니요, 말씀하시는? 진짜로. 네. 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럼 홍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홍 대표님의 어떤 발걸음이 상당히 횡보가 바빠지셨고 또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제 울산 시민을 또 대표를 해서 홍 대표님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좀 안 좋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게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칠 감사하겠습니다. 거는 말하지 마세요. 요즘 좀 많이 고쳤습니다. 굉장히 아까 화끈한 남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면 그거 고쳐야 된다는 이제 주변에 조언을 많이 들으셨는데 요즘 굉장히 진중해져서 옛날 모습하고 좀 달라졌다. 한번 그런 거. 요즘은 성질을 많이 죽이고 삽니다. 많이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기 어르신께서 성질 죽이지 마세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러는데. 예. 예. 또 장점이 예. 사실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그 핵심을 찌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촌철살인이라고 표현할까요? 딱 몇 마디 단어로서 그 상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그게 아주 정말 따라가려고 아무리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그건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보면 그게 바로 야당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그 메리트인데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 재건시켜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데 확실하게 역할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어제 대구에서의 토크 콘서트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의 옷차림과 지금 옷차림이 똑같아요. 예, 이거 집에 안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옷이 있는 겁니까? 라는 아니면 1박 2일로 대구 갔다가 울산 왔다가 오늘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벌만 가져왔어요. 그러셨구나. 내복은 2벌. 예, 내복은 2벌, 와이셔츠하고 하고 자켓은 하나. 한 벌. 꼭 그러시구나. 필요한 건 빨간 옷이 꼭 예.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홍카콜라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카콜라가 이제 탄산음에 팍푹 쏜다고 해서 홍카콜라라는 이런 이야기도 별명을 합니다. 붙이는데. 집에 가면 제가 40년 동안 사실 엄청 시야에 삽니다. 사모님께. 네. 91년 3월부터 강력부 검사를 처음 시작한 91년 3월부터 앞으로 깡패를 수사하게 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술집에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91년 3월부터 여자 나오는 술집에는 지금까지 안 갑니다. 한 잘하셨습니다. 26년 됐죠? 예. 26년 됐죠. 26년, 25년, 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서 이제 또 통행금지가 옛날에는 11시였어요. 밖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시 되면 딱 접고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1시 넘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엄처시아에 40년가량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칭찬받은 게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꾸지람, 예. 우리가 쿠사리 먹었다 그렇죠. 사모님께 이거 왜 그랬어?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칭찬을 좀 자주 해줘요. 네. 요즘은 내가 선거도 떨어지고 초라의 얘가 있으니까 기죽을까 싶어서 요즘은 칭찬을 자주 해줘요. 옛날에는 눈만 뜨면 야단치고 그랬죠. 네. 내 더러워서. 그런데 예. 안 그러면 또 내가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그런데 요즘은 야단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칭찬만 해주고. 대표님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사모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선거운동도 너무 잘하셔서 대표님보다 오히려 선거운동도 네, 잘하시는 분인데 네. 지난번 대선 때 그 TV 연설하시는 거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사모님 연설하는 거 보셨을 텐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좋은 사모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하고 결혼은 연애 결혼이신 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중매가 아니라 연애 결혼.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네. 은행에 돈 찾아러 갔다가 아. 우리 집사람이 그 고려대학교 안암동 지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텔러로 근무했어요. 아. 군산여상 나와가지고 예. 그 이제 은행 텔러로 근무를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돈 찾아러 갔다가 참 사람이 좋더라고. 친절하게.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 못 걸고 꼬박 넉 달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하숙집에 밥 먹고 올라갈 때 은행에 가서 200원도 찾고 300원도 찾고. 그때 200원, 300원은 큰 돈이었어요. 찾으신 거구나. 이렇게 저금한. 아니 그냥 이제 그 얼굴 안 보고 가려고. 네네. 넉 달 후에 그 사법시험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석 달을 연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생겼다고 제 기억에 96년 10월 말인가 그때 사법시험 연기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생겼다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내가 시험을 한 5년간 못 있다가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계속 떨어지셨구나.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연애하다. 예. 홍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성 귀족 노조 혁파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강성 귀족 노조와 일반 노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울산이라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윤도한 의원 와 계시고 안효대 의원 와 계시는데 한 분은 중공업 노조고 한 분은 자동차 노조예요. 그런데 제가 87년도에 울산지청에 1년 3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자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신명선 씨라고 울산 현대중공업 총무부장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 신명선입니다. 예. 울산지청에 그 당시에 검사가 6명이에요. 지금은 한 40명 되죠. 그런데 검사들하고 회식을 하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근무했다. 현대조선소 근무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근무했는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신명선 씨가 회사로 돌아가가지고 현대조선소부터 지금 전부 다 찾아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없거든요.
있을 리가 없죠. 말하자면 임시직 경비원에 했으니까 회사 등재될 리가 없죠. 경비원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현대 조선소 초기부터 잘합니다. 전화동에 철조망만 쳐놓고 담도 없을 때부터 내가 잘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87년도에 이제 6.29 선언 나고 노동운동이 터졌어요. 현대중공업에서 터졌어요. 그 당시에 이형건, 이게 쌍둥이 형제 있었잖아요. 예? 이원. 그 쌍둥이 형제가 주동이 돼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폭발을 했는데 그걸 35명이 구속됐을 때 저한테 배당을 해주는 게 노조 부위원장 한 분을 배당을 했어요. 근데 그 부위원장을 35명 중에 유일하게 내가 맡은 사람은 내가 풀어줘 버렸어요. 남씨인데 이 양반 풀어줘야지 노조가 정상화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통 시절이라서 전원구속 전원기소야. 전원 실형 받아내라고. 그래 그 사람만 유일하게 내 불구속을 내주면서 그때 아마 그러고 난 뒤에 제 검사 인사기록 받아보면 공안 부적격자라고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절대 이놈은 공안 검사 시키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나는 공안 검사도 아니었는데 35명이 제표오니까 저한테 노조 부위원장을 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우겨서 풀어줘 버렸어요. 기소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가서 노조가 정상화됐어요. 정상화됐는데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배고프고 힘들어서 당신들이 스트라이크를 하지만 나중에 노조 중에 기종노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노노 갈등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근로자끼리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세월이 쭉 지나고 난 뒤에 지난번에 기아자동차 한번 보십시오.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노조들하고는 무시해버리잖아요. 노조 가입 못하게 하고. 노노 갈등이 한 회사에서 그 노노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 갈등 현장이 노동 현장에 많습니다. 자기 자식 세습하게 하고, 자기 사퇴하면 그거 세습하게 하고, 단체 협약 맺어놓고, 그리고 연봉을 1억 가까이 받으면서 매년 스트라이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검사할 때도 대기업에서 스트라이크 하면 죽어나는 거는 협력업체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60%도 못 받습니다. 60%도 못 받는 사람들이 일거리 없어지면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때는 현대자동차 내 기억에는 파업할 때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초기라서 어려울 때고 현대중공업이 잘 나갈 때. 그래 하다 보니까 파업이 이래 생기면 울산 시내에 좀도둑이 많이 생겨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기종노조가 탄생할 것이다. 현재 그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성 기종노조 문제는 먹고 살만치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면 자기들은 괜찮지만은 협력업체가 다 죽어납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근로자들끼리 공생한다는 의미에서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파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는 길목을 알고 있어 야당이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현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그 정책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 전대협 주사파 출신 비서관들이 10여 명 이상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청와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석이 누가 들어가는데 거꾸로 1급 비서관, 운동권 출신 1급 비서관한테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원전 정책, 최근에 나오고 있는 퍼주기 정책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정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막 퍼준다고 해서 그 좋아할 국민들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 대에서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할 건데 복지라는 거는 한 퍼주기 시작하면요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망한 가장 큰 원인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한 7, 8년 퍼주면 국민들이 자각을 내서 우파 정권 들어옵니다. 우파 정권 들어와서 퍼준 걸 갖다가 줄입니다. 줄이면 2, 3년 있으면 또 좌파 정권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또 퍼주고. 그 우파가 다시 들어와서 퍼주는 거 줄이면 우파 정권은 아주 생명이 짧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가 망한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세금 안 올린다. 뭐 그게 5년 뒤에 대책을 생각하느냐. 정권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권력 공유 시대야. 대통령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시대는 박근혜가 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권력 공유 시대예요. 국민을 향해서 권력을 공유하는 시대. 서로가 조심을 하고 서로가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하고 이번 원전처럼 원자력 관련 법률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절차에 따라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한마디로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한마디로 그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적법한 게 아니에요. 불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정부는 이제는 자신들이 촛불 정부라고 하고 민주주의에 의한 정부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독선적인 정책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TV에서 그 화면에서도 봤는데 추미애 대표하고 이렇게 팔짱도 끼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는데 예. 앞으로 그런 어떤 상생과 화합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야당이 할 일이 없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잘못하면 견제로. 그럼 네. 견제가 하고 한판도 붙고. 네. 그래서 또 내가 싸움은 잘하거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필요하죠. 예. 문재인 정부 100일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잘한 점과 또 못한 점 뭐 좀 전에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 잘했다 못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러고 연말쯤 되면 본격적인 평가가 나올 겁니다. 연말쯤 되면.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정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부입니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들의 관심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헌법 개정은 지금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로서는 헌법 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죠? 그건?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부 동감을 하는데 네. 생각이 다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분권형제, 쉽게 말하면 이원집정부제인데
막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띄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국회에서 선출하고 우리끼리 하자. 이 체제를 선호하고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거구제도 민주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당제로 가면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해서 얻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세상이 변해가지고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던져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선거구제입니다. 그걸 전제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우선 전제되는 사실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헌 논의나 하겠지만 참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사 생활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이렇게 두루 이렇게 딱 지내시면서 이런 법은 정말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신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일까요? 고쳤으면. 아니, 법이라는 게 헌법이죠, 헌법. 헌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예. 헌법을 바꾸려면 모든 재정파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87년도 민주화 헌법을 들여올 때 사실상 헌법 바꿀 때가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뭐 이로이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비행기가 나르네. 축하 비행인가요? 네, 네. 네, 비행기 소리가. 이 질문을 네. 그 김학도 선생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어디? 여기 대본이 들어온 겁니다. 네. 어디에서?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넘어오고 있고 제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 홍 대표님의 참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느낌의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솔직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지요? 아니면 난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라고 그걸 고집하시는지요? 좀 고쳐야지. 고치자. 동의하십니까? 이 박수는 동의의 박수신 거죠? 예. 우리 진행자 괜찮으시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예. 그럴까요? 질문을 예. 조금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하는 부분을 방송을 내는 거니까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객석 쪽으로 내려가서 마이크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홍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게 궁금하다. 아니면 뭐 이런 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고 가겠습니다. 가장 멀리 가야 되겠군요. 저 뒤에서 뛰어가겠습니다. 예. 마이크 있나요? 예. 자, 일단 본인 소개 간단히 하시고요. 네, 저는 울산 범서중학교에서 퇴직한 교원 최재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쪽 가운데로 나왔던 홍 대표님 얼굴 잘 보이게. 자, 요즘 지금 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규직 비중의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 시간을 41년을 제도 했는데요.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할 때 학생들이 사대를 나와서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 시험을 쳐갖고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문제
방과 문제 이게 정규직화 해갖고 현 정부에서 지금 많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니까 또 방과 후 그다음에 시간 강사 등등 뭐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화 시키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교사를 그만큼 적게 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후배들, 사대생들의 큰 고민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그 학생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65명, 70명씩 해가지고 제가 신암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다닐 때 25반까지 있었어요. 신암초등학교에 3학년 25반까지 있어요. 한 반에 70명, 60명씩이에요. 초등학교. 그런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한 반의 인원이 가장 작습니다. 20명 내외. 그럼 몇 명이 주는 겁니까?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3분의 1이 줄었는데 교사는 몇 배로 늘어났어요.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장기 대책을 하면서 사범대학, 교육대학 인원을 줄였어야 돼요. 인원을 줄이지 않고 대학 인원은 전혀 줄이지 않고 뽑아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주고 취업할 때는 없고 사립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이상한 거래도 나오고 거래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 비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예측을 했으면 교원 수를 줄이는 그 방책을 썼어야 됩니다. 안 쓰고 편법으로 교원은 계속 늘여놔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단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범대학, 교육대학 인원 줄여야 돼요. 인원 줄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정규직하게 해가지고 정식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라도 대학 인원을 줄여서 과잉 공급이 되는 그 사태 막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을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해갖고 나오면 그게 나중에 40대, 50대에서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라는 생각에서는 사실 그렇게 찬성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안 다니고도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회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어디 대학 나왔냐에 따라서 또 차별 대우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앞쪽에서 이번엔. 예, 저는 울산의 남구에 살고 있는 서성우라는 조그마한 생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홍 대표님이 울산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종일 그 인터넷이나 카톡에 홍 대표님을 흉을 보고 하는 걸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이게 왜냐 싶어서 딱 보니까 어제 콘서트 내용 중에 특히 YTN이나 경향신문에 홍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일부분만 가지고 괜히 우파들이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 다를 읽지 않고 정치는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산파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오늘 아침부터 보면 뭐 계속 그런 욕을 뭐 홍방자니 계속 오는 얼굴 모습도 막 인터넷을 저보고 방자라고 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내가 그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이도령인 줄 알았는데 방자였다. 그래 하죠. 그래서 저는 우파의 분열 발언은 지금 조금 안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다 같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온 아침부터 욕을 들으니까 저 마음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내가 참석해. 오늘 제사인데도 안 가고 오늘 꼭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사도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집결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달라. 아침부터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카톡을 제가 작년 10일 달부터 서울역에 계속 태극기 집회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그러니까 한국 애국단 조은진 쪽에 이 사람들이나 극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한 책임지고 당에서 축출해야 이 한마디만 가지고 계속 반대 의견.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홍 대표님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었지만은 수긍도 잘해요. 또 사과도 잘하고. 사과 참 많이 하셨죠, 그동안? 그렇죠. 그런데 내 뜻하고 무관하게 자꾸 덮어 씌우니까 억울하지만은 그런 뜻도 아닌데 억울하지만은 자꾸 몰아세우니까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하고 채우자 뭐 그간 그런 생각을 나왔던 어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뭔지 궁금한데요. 한번 여기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억울해. 나 이거. 그게 이제 대지 발정제 그건데. 아이 그거 내 18살 때 하숙집에서 같이 하숙하던 학생이 대표님 그만하죠 이거는. 아니 그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 그거는 이야기 좀 해야 돼. 근데 저끼리 그래 한 걸 내 옆에 보고 있다 못 말렸어. 내가 정말 죄송하다 이랬는데 나를 보고 그걸 공범이라니 그래 하니까 그것도 들킨 것도 아니고 내가 책에 쓴 거예요. 12년 전에. 그걸 갖고 대선 때 나를 성폭행범이라니 온갖 덮어씌우니까 아이고 그건 내가 이야기도 못하고 꼬박 덮어쓰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저도 몰랐어요 뭔지. 근데 막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그런 범죄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죠? 아이고 그거 자기가 안 그러면 그뿐인데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안 그러면 그뿐인데 이게 이제 공인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덮어 쓰고 이럴 때 공인이 되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거지. 공인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라. 나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됐다. 막 그거 말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자, 딱 두 분만 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받아볼게요. 앞에 계신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양에 살고 있는 최승희라고 합니다. 네. 그 불고기가 유명하죠. 맞습니다. 네. 우선 역사 공부를 하고 경제 신문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지식이 얕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을 상대로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정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평화적인 해법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 되었을 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고려 연방제는 북한이 하고자 하는 남한 적화 통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예를 내 하나만 들어줄게요.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블레인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챔블레인 수상이 독일하고 히틀러하고 협상을 했어요. 히틀러의 평화공세 정책에 속아가지고 협상을 하고 돌아와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전쟁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챔블레인 수상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독 유화 정책, 평화 정책을 반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다. 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대독 강경 정책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 전쟁 막는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 지지율의 바닥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수행을 처칠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하는 게 느낌은 다르지만은 평화를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을 있습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구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희 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 최승희 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이렇게 또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우리 최승희 씨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좋았고, 딱 한 명만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3명 막 어떡하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 또 답변을 하신 거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관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같이 손 드셨는데 친구분 아니에요? 친구야, 둘이 가위바위보 해, 그러면. 자, 이긴 사람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기 손 드신 분은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미안하지만 좀 뒤에, 아니,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 뒤에 아직 질문 안 하신 분. 예, 우선은 그 당대표님과 시장님 뵈서 반갑고요. 저는 울산 에너지고에 재학 중인 유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먼저 하는 마이스터고인데요. 그 주로 취업을 중소기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가신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나 급여나 복지 등을 들어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선배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그 중소기업의 환경에 대한 대표님 이런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선 방향. 이거 좋은 거예요. 개선 방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게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갑질을 없애야 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만들어줘야 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 복종하는 관계가 되게 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몇 프로 할지 그것까지도 간섭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 최초로 한번 도입해 본 일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그 기술 개발을 한 것을 침해를 해가지고 뺏어갈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본 범위만큼만
손해를 배상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소송하면서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기술 침탈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인가 해놨죠 그때. 예. 3배 이내로. 하여튼 그래 해놓고 난 뒤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침탈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작업 환경이 개선되려면 대기업이 1차 밴더 이 사람들하고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주게 되면 중소기업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 잘 안 해요. 대기업이 갑질만 하고. 예.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자,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걸어 나오시네. 네, 나오세요. 네,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차지훈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첫 번째 의견을 겸한 질문을 드리자면요. 저는 학생 시절 때 예전에 전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이 새누리당이 그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청년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산 지역에서 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 지역 청년하고 이 대학생들이 이 정말 우파 성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관심은 있었지만은 정작 이 지역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이 양성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이 정말 부족했었다는 것을 실감을 했었고,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이 정말 바닥이 돼가지고 혁신을 하고 지금 청년들을 지금 양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이게 전과 같이 여의도에만 이게 계속되고 있고, 이게 17개 시도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 다 지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대표님께 우파 청년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렇게 안 하시면은, 자유한국당,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이게 지지도가 지금 바닥인데,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고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님의 생각이라든지 계획은 또 어떠신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사회복지가 아무래도 좌파들의 영역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파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홍준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우파의 사회복지는 또 어떤 길인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요. 사회 복지사의 이런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양질의 질문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첫째, 저희 당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의 공천을 절반을 청장년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절반을. 20대도 하고 30대도 하고 여성도 대거 영입을 해서 청장년층의 후보를 한 절반 정도를 하려고 우선을 합니다. 당을 좀 젊게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파의 복지는 저는 서민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우파는
자유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가 좌파부파할 때 해방 직전에 자위구익하고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좌파를 아직 한 번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평등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집단이 좌파라면 우파는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우파는 자유를 통해서 사회 발전을 구가하려고 하고 좌파는 평등, 같이 살자. 쉽게 말하면 그걸 중심 가치로 하는 그런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파에서 말하는 복지의 기준은 서민복지입니다.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고 예컨대 누리과정 예산도 힘든 사람들한테 더 주고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도 된다. 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힘든 사람한테 29만 원 주지 말고 100만 원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되게 주고 안 줘도 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평등하게 안 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게 우파의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 문제는 김기현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절감을 합니다. 우선 고령화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사회적 케어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가족에게 다 맡겨놨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뽑을 때 사회복지사 숫자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숫자가 굉장히 대폭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른 일자리 공공 일자리 막 늘리자면 무작정 안 늘리겠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에 맞추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맞추어서 해나갈 것인데요. 지금 처음 출발할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그 급여가 늘 1년 늦게 올라가던 것을 한 40억, 제 기억으로 매년 한 40억이 더 들어가는데 1년 먼저 올려서 그렇게 사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수준도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 수준도 눈에 띄게 올라갈 거니까 네. 열심히 잘 해주시면 보람 있는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누나도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전자여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진 좀 찍어 주실 그런 시간도 없으신가요? 한 5분 정도? 지금 가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급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울산의 미래 때문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 왔는데 김기현 시장님이 내가 같이 정치를 해봤는데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님 중심으로 네, 김기현 시장님 중심으로 예. 울산이 뭉쳐주시면 저희들이 예. 절대 야당이라고 해서 울산시에 손해되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안 하도록 예. 우리 전적으로 저희가 네. 밀어드릴 것을 울산시 빈말 하신 분 아니시니까요. 약속합니다. 예, 약속하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댓글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 씨, 맞는 말만 하는 홍 대표님, 표현이 좀 거칠지만 내실 있는 분 같습니다. 명님 평건님, 어제와 똑같은 복장, 코디가 없으신가 봐요. 라는. 홍명표님, 가운데 표자 돌림이신가요 혹시? 예,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지만 오늘과 같은 활동을 자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쓴소리 단소리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 조금 전에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다간 20대들이 등을 돌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마음에 담고 가셔가지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모든 일들이 오늘 씨앗이 돼서 먼 훗날에 멀지 않은 미래에 꽃을 피우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홍준표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다시 경제 속으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과 하는 경제 콘서트 다시 경제 속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울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